안녕하세요. 부동산TV 부동산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뉴스를 지난 주말 금, 토, 일 월요일 오전까지 뉴스를 쫙 열어놓고 한 40개, 50개 정도의 기사를 읽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기사들 쭉 보다 보니까 이 내용들은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가십 그런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기사를 많이 쳐냈어요. 그랬더니 사실 그러고 나니까 또 읽을 기사가 별로 없어요. 기사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좀 올라온 기사들 중에, 그 재건축 수주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회사들이 보도자료 내는 형태의 기사들도 되게 많고요. 뭐, 예를 들자면, 롯데건설이, 이제 새로운, 시그니처 브랜드, 뭐 고급 브랜드, 고급 아파트 브랜드 내놓는다 기사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뭐 청담 삼익 아파트 지금 아마 이제 2주 시작하나 그럴걸요? 이미 시작했던가? 그래서 이제 청담 삼익 아파트 재건축하는 단지 시공사가 롯데건설인데 이제 거기부터 적용할 거다. 그리고 지금 그 미성 크로버 아파트 저기 어디야? 잠실에 거기도 지금 롯데건설이 그쪽 들어가서 지금 시공사 수주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거기도 적용할 거다. 이제 뭐 그런 얘기도 한편으로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창 말이 많았던 그 반포 1, 2, 4주구 시공사 수주전 뭐 현대건설에서 이사비를 7천만 원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주면 안 된다. 이거는 시정하라라고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현대건설에서.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조합에서 우리 이사비 이런 거 안 받겠다. 다른 식으로 매력적인 제안을 내놔라. 이런 조합원 개개인한테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 말고 다른 제안서를 내놔라. 뭐 그런 식으로 또 조합에서 이번에는 나왔다. 이제 그런 기사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 시공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단지들의 시공사 수주전 관련된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 관련된 기사들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부동산 시장 가격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역별로 어디는 어떻다 저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제가 금요일날 뉴스 읽은 것에도 보면 일단 2주째 서울시 부동산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갔다고 하고, 특히 이제 강남권역 뭐 송파, 강동, 뭐 강남, 서초 이런 데들이 오르는 분위기다 얘기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무슨 재건축 아파트가 어떻다 그런 얘기는 읽을까 하다가 빼놨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흐름, 분위기는 뭐 그렇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조금 다른 얘기라서 첫 번째 토픽으로 꼽아봤습니다. 자, 국토부 초과이익 환수제 대납 위법성 검토라 그랬는데 이사비에 이어서 이번에는 초과이익 환수제 대납 위법성 검토예요. 올 연말까지 내년에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공사가 만약에 올 연말까지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 접수를 못하면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이 되는 건데요. 지금 막바지 목전에 이제 와 있는 이 조합들이 이 비용 문제 때문에 되게 다들 골머리를 앓고 있죠. 그랬는데 롯데건설에서 이 미성 크로버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수주전에 참여하면서 제안서에다가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접수하지 못하면 569억 원의 부담금을 사실상 대납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제안한 금액이 있는데 그 제안한 금액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면 일단 그 내용, 그 금액에서 우리가 이 공사비를 내는 거고,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공사비에서 이 569억 원은 빼고 우리가 받겠다. 뭐 공사비에서 감액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가격이 세이브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내용 자체가 위법성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보면 내용은 그거예요. 자,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건설사가 공사비를 높여 환수제만큼 감액하게 되면 일반 분양자가 2차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건설회사가 이 돈을 한 600억, 뭐 570억 정도를 조합원들 보전해준다고 하면 건설회사가 땅 파서 돈 버는 사업자는 아니잖아요. 결국 이렇게 되면 이 비용을 어디서든 충당을 할 텐데, 그 충당을 하는 게 결국은 일반 분양 받을 일반 분양 계약자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 가격이 높아지는 상황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이번에 재건축 수주정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부동산 뉴스 읽으면서 이군 업체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키워온 건설회사들, 이제 주로 이제 지방권의 중견 건설회사들에 대한 얘기들을 간혹 하고는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요 기사는 보시면 호반, 제일, 동양, 나온 등 중견사 속속 서울 입성이라 그랬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나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 안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들은 다 재개발 재건축이고 거의 1군 업체들,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큰 회사들, 브랜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어떤 싸움. 아까 좀 전에 우리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뭐 그렇잖아요. 대기업들의 경쟁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일부 재개발 구역들 이런 데에서 이제 이런 중견 건설사들이 이 시공사 수주전에 참여하면서 이제 수주들을 하는 데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얼마 전에 중흥건설이었나요? 저기 강동구 천호 1구역 얘기도 제가 읽었었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이런 중견 건설사들이 계속 이 서울 안에 있는 도시 정비 사업의 시공사로 정해지고 있는데 이게 택지가 이제 점차 없어지니까 이제까지는 택지를 매입해서 또는 이제 택지 매입한 시행사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택지지구의 신도시 택지지구 이런 데다가 아파트를 짓는 형태로 해서 계속 돈을 벌어왔었는데 이제 그런 물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물량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서울 안에서 지어지는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에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건설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사에서 보시면 이제 서울 안에 이제 택지지구 같은 데서 구로구 항동지구 같은 데서 분양하는데 여기가 뭐 택지지구니까 그런데 그 위에 뭐 한양건설 같은 경우 이번에 면목일 재건축이었나요? 지금 분양한 사례도 있었고 재개발 재건축 수주 물량들도 보면 뭐 홍은 13구역 같은 경우도 라인건설이란 데서 시공사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호반건설에서 신정 2-2구역, 그 다음 반도건설에서도 영천구역 이런 식으로 재개발 재건축 물량들을 중견기업들이 받아가는 데들이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분양하는 단지에서 이런 중견 건설 회사의 이름들 서울 안에 재개발 재건축 물량들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반 중흥건설이 신반포 7차 대치동 9마을 2 재건축 같은 사업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좀 브랜드나 이런 데에 밀려서 되진 않았지만 뭐 언젠가는 이런 강남에 입성하는 날도 오지 않겠냐. 이제 말 그대로 진짜 핵심 지역에 이런 중견 건설사 브랜드가 들어가는 모양새도 나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데 사실 제가 이 기사를 오늘 읽은 거는 좀 궁금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견 건설 회사들이 시공사 수주 전에 들어오면 어떤 조건으로 들어오는지 이제 그게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결국 도급공사비를 얼마나 좀 메리트 있게 제시를 해서 받느냐. 옛날에 그 삼성하고 동부건설이 붙어가지고 동부건설이 이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으로 삼성을 꺾고 시공사가 돼서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아파트가 이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게 하나의 일종의 어떤 사례처럼 되게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요지에 굉장히 좋은 요지에 자신의 아파트 브랜드를 갖다 건설회사가 꽂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굉장한 어떤 영업 효과, 홍보 효과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정비 사업을 관심 있게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1군 업체가 아닌 2군 업체의 공사비 제한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인지 진짜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시공사 선정은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공사 선정한 단지들의 관리 처분 내역서들 이런 것들 보면 공사비를 얼마 책정했고 얼마 주기로 했는지 이 관리 처분 계획에 보면 쓸 돈 들어올 돈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자금 흐름이라기보다는 자금 계획 이게 나오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는 보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재개발 재건축 구역, 중견건설 회사들의 재개발 구역의 관리처분 내역서 이런 거 있으면 조금 제공해 주시면 공부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과거에 봉천 14-1구역인가 거기가 이제 경남기업이 시공사였거든요. 추후에 이제 경남기업이 힘들어지면서 초기에 제안했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공사 비용들이 일군 업체에 비해서 당시엔 많이 좀 저렴했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중견건설사들의 서울 도심진의 정비 사업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저렴한 공사비로 승부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되는 거잖아요. 조합원들 입장에서. 그래서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들어오면서 도급 공사비나 이런 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큰 메리트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실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그 자료들이 좀 보고 싶어서 같이 한번 겸사겸사 읽어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지금 보시면 재개발 진전에도 한남 3구역 시세 시큰둥이란 제목으로 제목이 뽑혔는데, 이 지난주에 원래 제가 한남 3구역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이 꼽아놓고 뉴스에서 못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읽고 가요. 한남 3구역의 건축 심의가 사실상 통과됐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구분응선 넘어간 것 같고, 이제 건축 심의 넘어가서 이제 바로 사업 시행인가 준비하려고 이제 할 것 같아요. 한남 3구역은 한남 뉴타운 안에서 가장 큰 재개발 구역이고요. 그래서 이 한남대교의 왼쪽 편에 보면 이렇게 구릉지에 쭉, 되게 한강 전망을, 지금도 끝내주게 한강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규모도 워낙 크고, 한남 뉴타운에서 사실 이제 한남 5구역이 제일, 인기가 좋지만, 한남 3구역은 물건도 많고, 사실 쪼개기에 넣은 집은 조합원들 숫자도 되게 많고, 그래서 한남 3구역 거래량도 제일 많고, 가장 움직임이 많은 구역이 한남 3구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지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한강 전망 나오는 이런 라인들의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되게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한남 3구역 건축 심의가 이제 통과되면서 사업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얘기인데,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개발 진전에도 한남 3구역 시세 시큰둥이라 그래요. 가격이 좀 별로인 것 같다, 이제 그런 식으로 꼭지가 나왔어요. 기사에서 보시면 파리 대책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됐고, 거래도 끊기면서 지분 가격은 소폭 내렸고, 이제 강남권이 올라가면 다시 반등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 사진이네요. 이렇게 진짜 가서 보면 한남 3구역 굉장히 노후합니다. 이 길도 내가 저 집을 가고 싶은데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 길로 내려가다가 이 길이 아니네, 다시 올라와야 돼, 다시 그런 길 타고 가야 돼, 그럴 정도로 이 이 지형에 익숙하지 않으면 못 갈 만큼 되게 열악한 동네인데요. 근데 이제 가격 자체, 지난주에 기자분께서 한남 3구역 쪽에 있는 부동산들을 좀 돌았나봐요. 근데 이제 영향 자체는 가격은 과거 거래됐던 고점에 비해서는 약간 한풀 꺾인 상태에서 이제 거래가 되거나 조정된 것 같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요거 이후에 저도 얘기를 조금 들은 게 있는데, 이 건축심의 이후에 물건들이, 그러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 나오고 나서 물건들이 좀 많이 나왔다가 건축심의 사실상 통과됐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 물건이 쏙 들어갔다. 이제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물건 이제 거래하고 싶어도 물건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이번 텀에 이런 호재 있을 때 좀 정리하고 간다라는 물건 정도만 있다. 이제 저는 그 정도로 들었는데, 일단은 그렇다 그래요. 기사에서도 또 확인하신 바일 테니까 양쪽에 얘기를 그렇게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한남동 시세는, 한남 뉴타운 한남 3구역 시세예요. 한남동 시세는 한남대교 건너에 있는 잠원동, 반포동의 재건축을 기준으로 잡고 분석한다. 저기가 얼마니까 여기도 아파트 되면 얼마 정도 갈 거다. 그래서 저기가 올라가면 우리도 따라 올라간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매수자들도 온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데, 실제로 제가 봐도 이 한남 뉴타운의 지분 가격 형성은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개발 중에서 가장 어떤 강남 아파트들의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따라서 움직이는 지역이 한남 뉴타운이 아니었나 싶어요. 제가 봐도 항상 그랬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교한다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에 혹시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으로서 강남에 뭐 잠원이나 이런 데가 지금 호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한남 3구역에 대한 기대감도 되게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거의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뭐 참고로 한번 뭐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중국 부동산 얘기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 부동산이냐? 그냥 제가 궁금해서예요. 중국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궁금해서 한번 특이해서 봤어요. 머니투데이 기사인데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좀 부담스러우니까 규제를 하기 시작했나 본데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느냐 내용을 봤는데 저는 중국의 부동산 규제책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보시면 주택 구매 후 거래 제한을 둔대요. 2년에서 5년간. 그러니까 사기는 사도 되는데 양도를 못하게끔 이렇게 막는 거죠. 일종의 분양권 전매 제한이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주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중국의 지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방 정부 등 6개 도시에서 주택 구매 후 재판매 기간을 제한하는 규제를 22일, 23일 잇따라 발표했다. 그래서 뭐 어디에서는 매입 후 2년을 기다려야 다시 팔 수가 있고, 뭐 어디에서는 구입한 주택을 3년이 지나야 팔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는 5년이 지나야 팔 수 있다. 뭐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이런 규제책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부동산 이게 사실 이건 아예 그냥 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 세율 관련해서 사실상 그렇게 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은 이제 1년만 보유하면 일반 세율이 되는데 이제 다주택 중과가 발생해서 이제 다주택이 안 되지만 1주택 같은 경우도 1년만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고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2년 과거에는 이게 2년 이상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상 그래서 부동산은 거래 비용 살 때 취득세도 내야 되고 뭐 이거 채권 할인도 해야 되니까 거래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은 보유하고 있다가 팔아야 된다라는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기준 어떤 상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만약에 주택임대 사업 낸다고 하면 4년 이상 의무 임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장기 투자가 되는 게 사실은 기본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뭐 2년, 5년 정도 거래 제한을 묶는 거 정도가 생겼다고 하니까 이게 센 규제인가? 처음에는 이렇게 사유 재산을 거래하는 걸 막는 거니까 되게 센 거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뭐 이런 규제는 사실상 부동산 한 번 사면 바로 샀다 팔았다는 우리나라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중국의 부동산 규제는 센 것 같으면서도 그렇게 세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좀 이 컴퓨터 녹화하는 게 이상해가지고 좀 튀고 그런 게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녹화했던 게 다 잘려나가서 다시 녹화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 중과세 조항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나 본데, 뭐 지금 이 내용에 별로 이렇게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이 부동산 매매업이라 그래서 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게 하나의 직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08년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했던 거라 지금은 또 어떻게 이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법 취지만 좀 읽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거 거긴 한데 그래도 또 약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부동산 매매업자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나 주택이나 토지를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을 비교해 보다 많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라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매매 사업자가 되면 집을 사고 파는 게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라고 하는 건 사업 측면이 아니라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내 집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을 내는 건데 이게 사업소득이랑 양도소득이랑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달라요.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사업이니까 비용 처리도 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다 이 부동산 매매업을 내서 매매 사업자가 돼서 다주택이 돼서 다주택으로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소득세법에서 이 과거에 요 내용을 넣었어요. 사업소득하고 양도소득 두 개를 놓고 비교해서 더 높은 쪽으로 부과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008년도 이때 저도 매매사업자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저는 다 해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매매사업자 그 당시에 교육도 받았었고 매매사업자 내고 해봤었는데 이게 다주택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사업소득으로 빠져나가고 싶어도 양도소득이 더 크면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실익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업자 없애고 그랬었는데 자 보니까 그렇습니다. 2008년에 주택 토지 등을 양도를 하셨는데 다주택이셨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업소득이란 건 그래요. 만약에 집을 팔았는데 말 그대로 샀을 때보다 비싸게 팔아서 양도소득은 발생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까지 낸 이자들이랑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들을 다 포함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난 남은 게 없다. 그래서 사업소득으로 봤을 땐 난 남은 게 없으니까 양도소득으로 봐서 양도세만큼의 그 세금을 나는 낼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거죠. 그 내용 차이는 이해가 가세요?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샀을 때 팔았을 때 들어간 비용 정도, 뭐 중개수수료 정도, 이 정도만 빼고 계산하는 게 양도소득세고, 사업소득세란 건 내가 이거 사면서 들어간 뭐 이자가 들어갔다 하면 이런 것들도 다 뺄 수 있고, 사업체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비용들도 다 비용으로 처리해서 뺄 수가 있거든요. 계산을 해서 사업소득은 빵인데, 이렇게 계산해보면 사업소득은 빵인데, 양도소득 같은 경우는 플러스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조항 자체는 뭐냐면 매매사업자가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게 빵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플러스가 있으면 양도 차익이 발생한 게 있으면 이거에 준해서 세금을 내게끔 하도록 했던 규정이에요.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난 남은 게 없으니까 사업소득 나 빵이니까 양도소득세에 준해서 세금은 난 못 내겠다라고 이제 헌법소원을 하셨나 보고 이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판결을 내렸느냐? 심판 대상 조항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가격 안정을 이룩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거주자의 과세 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신 매매사업자란 특수한 점만 그렇게 당신 이 부분을 허용해주면 다 일반인들이 다 매매사업자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반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 규정 자체는 7대1로 합헌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주택 중과가 발생하면서 아마 생길 건데 그 당시에 이제 2008년도는 제가 기억하기로 어땠냐면 3주택자 같은 경우 60% 중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차익의 60%가 세금으로 부과됐어요. 2주택은 50%. 근데 요번에 파리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투기과열지구, 주택 투기지역 지정되면 2주택, 이제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게 2주택까지는 50%, 10%포인트가 추가되는 거, 그 다음 이제 3주택까지는 20%포인트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바뀌잖아요. 중간에 금융위기 2008년, 9년 금융위기 오고 나서 이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폐지가 됐어요. 사라졌다가 지금 이제 파리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활하는 기준 자체는 2주택은 10%포인트 추가되는 거, 3주택은 20%포인트 추가되는 거, 뭐 이런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는 2008년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했던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이 헌재에서 판단한 이 추구한 어떤 입법 취지, 이런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과 매매사업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부과한 거니까 정당하다라고 본 거고, 합헌이라고 본 거고, 어떤 이런 흐름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라는 취지로 읽어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뭐 여러가지 꼭지들을 많이 준비했어요. 자, 제가 여기 붙여놨습니다. 뭐냐면 어떤 내용을 얘기해볼까. 좀 부동산 관련된 여러 꼭지들을 좀 메모를 해서 이 내용들을 얘기해봐야지. 부동산 TV에서 코너로서 좀 클립들을 만들어봐야지 한 건데, 요거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해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세운상가를 2번 갔다 왔어요. 아마 당분간은 더 안 갈 것 같은데, 토요일날도 갔다 왔거든요. 세운상가 도시 재생의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랄까? 조금 아쉬운 점?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북카페에서, 오늘 사실 이제
기사를 읽으려다 안 읽었는데, 안 읽은 이유는 뭐냐면, 요 별도 클립을 찍으려고 생각해서 안 읽었어요. 뭐냐면, 선분양제, 후분양제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은 선분양제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후분양제가 좋다고 생각하느냐, 제 생각은 어떠냐? 이제 그거를 하나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올 연말 하반기부터 이제 입주 물량 많아서 이게 되게, 큰 입주 물량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와 관련 입주 물량과 시세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제가 한 게 아니라 전에 제가 뭐 서울 아파트 중장기 전망이라고 삼토시님 북카페에 있는 삼토시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제가 한번 영상 클립으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자료를 조사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입주 물량과 서울 아파트 시세는 어떤 식으로 연관을 지으면서 변해왔는지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그러니까 찍을 클립들이 많아서 바쁘고, 뭐 오늘 다 찍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짬나는 대로 찍어야 되니까, 뭐 그런 내용들을 이번 주에는 부동산 TV 통해서 조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초대 손님도 좀 오실 예정이고, 그래서 이번 주는 부동산 TV 영상이 좀 되게 풍족한 한 주가 되겠네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고요. 구독하기 아직 안 하셨으면 구독하기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